오늘은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의 저자이신 봉현이 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봉현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셀프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두 권의 책을 쓴 작가고요. 그 10년 정도 제가 회사를 다녔고 이제 적립식으로 우량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꾸준히 모았고 아직까지 팔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흔히 말하는 이제 한 세미파이어 정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아예 놀 정도의 부자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도전하기 위해서 현재는 회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이어라는 게 기준이 참 다양한 것 같은데 어떤 네네. 분들은 진짜 그 통계청 자료 같은 거나 금융가의 그 노후 그런 리포트 보면은 네. 1인 가구는 월 250, 네. 2인 가구는 350 이런 식으로도 네. 해서 그거 기준으로 파이어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도 나오고 네네. 또 어느 분들은 조금 더 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봉현님께서는 네. 이 정도 수준은 넘으신 건데 자아 실현도 있으신 거고. 네, 자아 실현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돈이 얼마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사실 기준이 너무 모호하잖아요. 부자의 기준이 100만 달러를 갖고 있으면 부자냐 아니면은 이게 너무 조건은 사실 좀 다양한데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왔다라기보다는 결혼을 안 한 상태라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적어도 제가 30대 중반 가장 지적인 순간에 하고 싶은 일에 한 2년 정도는 도전할 수 있겠다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 지금 회사를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가 된 상태고요. 네, 여러 가지 제 기준에 우리나라에 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디지털 자산을 대중화하는데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한 콘텐츠들도 만들고 그러면서 좀 지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그 자산에 대한 네. 관심이 너무 크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요즘 그런 트렌드가 많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등등 네네. 투자하는 것에 대해 관심도 많으신데 네. 심지어 국민연금도 최근에 샀잖아요. 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엄청 샀더라고요. 네, 한 46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샀는데 거기서 저는 더 나가서 네. 봉현 형님은 이제 지갑을 아예 만드시잖아요. 지금 만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진 모르겠지만 오픈소스 이제 디바이스랑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좀 최적화된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 열정과 실천은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뭔가 좀 단순히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만 정리해서 전달 드리는 것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또 한국에 사실 인프라가 좋지가 않아요. 네.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IT도 발전돼 있고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좋구나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디지털 자산의 만큼에 있어서는 정부의 사실 어떤 그런 규제 같은 부분들도 있고 민간에서도 사실 되게 좀 대부분이 이제 거래소 안에서 단순하게 그냥 이제 매매 차익을 노리고 또 그거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려고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주류 움직임이라서 저는 아직 우리나라가 좀 후발주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반도체 만드는 나라인데 그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나 어떤 그 소프트웨어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는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게 더 좋을까 고민하던 끝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제품도 있으면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연말에 출시되는 건가요? 일단은 연말 정도 되면은 멋지십니다. 지갑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기업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대기업을 나와가지고 이런 디지털 자산 쪽에 깊이 발을 담그고 네네. 앞으로 젊은 시절을 이렇게 몇 년 동안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맞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신 건데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한번 여쭤보면 흐름이나 네네네. 가격이 한 6만 달러에서 계속 좀 하락도 하고 횡보도 네. 하고 좀 가난하시면 또 폭락하고 이렇게 계속 나와서 시즌 종료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시즌 종료 되네. 그래서 봉현 형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아마 올해 3월 달에 원화 기준으로 1억이 넘고 나서 한국 분들은 정말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코인에 대해 기대하는 것들이 단기간에 막 2배, 3배 이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한 10%, 20% 오른 걸로는 만족조차 안 될 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그냥 그 우상향의 흐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3월 이후 한 4월 정도에 이란 이스라엘 계속 이슈도 나오면서 또 변동성을 엄청 키워갔고 금리를 또 내린다. 또 장기간 유지된다 이러면서 또 비트코인이 어떤 이슈에는 오르고 어떤 이슈에는 또 떨어지고 하면서 거의 한 5만 5천까지도 떨어졌다가 한 6만 9천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그 변동성만 사실 키우는데 잘 돌아보면 사실은 그
제 느낌에는 그 박스권 안에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실제 변동성이 뭐 이게 우리가 일 단위로 봐서 좀 힘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안정적으로 사실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횡보한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슈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반감기도 있었고 뭐 아니면은 그 외에 뭐 금리 인하하는 이슈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많이 지치셨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바닥을 좀 잘 다져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다른 자산 대비 올해 기준으로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또 팔지 않고 모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분들 또 투자 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말에 의하면 투자 시장에서 어려운 거는 상승이나 뭐 폭락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네. 폭락도 아니고 횡보가 제일 힘들다고. 너무 힘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 좀 그런 시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실제로 그런 시기고 아마 대중분들의 관심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엄청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래량도 많이 줄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저의 투자 경험을 복기해 보면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꾸준히 많이 모으고 이랬던 것들이 좀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더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대세 상승이 끝났다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이 계단식 우상향의 흐름에 있고 아직도 여전히 그 흐름에 있고 그 흐름은 깨지지 않았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급하게 폭락한 이유는 뭐 전쟁 이슈도 있지만 네네네. 중동 지역에서 전쟁, 뭐 암살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 이슈가 좀 네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실업률을 봤을 때 7월 봤을 때 예상치인 4.1%보다 상회를 하면서 네. 또 뭐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위기론도 막 부상이 되면서 네. 이 경기 침체 위기설 때문에 이제 폭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혹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사실 그냥 생활인으로서 봤을 때 경기가 좋다고 느껴지시나요?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그냥 뭔가 이렇게 지표들은 사실 뭐 어떤 거는 또 좋게 나오면은 그거에 반응해서 또 오르고 또 하나의 지표가 또 잘 안 좋게 나오면 다시 또 반응해서 떨어지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가 언제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안 좋게 봤다는 거죠. 네, 실물 경제를. 이미 실물 경제는 안 좋은 상태인데 뭔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돈풀기를 통해서 모르핀을 꽂아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마사지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어떤 시점에 돼서 갑자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들은 한 번에 다 빠지고 또 한 며칠 있다 다른 지표가 좀 괜찮게 나오면 우려가 너무 심했다 이러면서 반등하면서 오히려 이런 그 어떤 작은 지표들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더 어렵다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경기는 언제든지 뭐 침체가 오든 아니면 어떤 위기가 오든 현재 기준으로는 각국 정부에서 어쨌든 돈을 풀어서 좀 해결하거나 또는 경기 침체가 실제 해결은 안 되더라도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에 자산 시장은 또 반대로 오를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보면서 투자하기보다는 좀 본질을 보면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어제부터 환율이 네. 훅 떨어졌잖아요. 폭락을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워낙 강세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1,380, 막 1,400원 비슷하게 갔다가 1,330원, 네. 지금 20 몇 원인가? 뭐 아무튼 되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런 흐름들은 유리하다고 보세요?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영역이라서 저도 회사를 다녔지만 그 환율 예측은 그 회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경제 뭐 연구소 같은 거에서 뭐 단기, 중기, 장기 하더라도 전 제 기준엔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당연히 지금 달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뭐 이게 장기화될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다 생각하고 그 환율 같은 이제 맞출 수 없는 것들을 좀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에 좀 집중해가지고 뭐 저희 본질은 잘 아시겠지만 뭐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좀 제한적인 것들 위주로 자산을 모은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펀더멘털이 변동이 없다면 더 모은다. 뭐 조금 이런 단순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미시적인 것들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사실 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투자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냥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거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좀 모아가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하고 미국 주식시장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네.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단타에 적합하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환율이 우리나라가 갑자기 강해지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좋다고 얘기해서 이제 투자를 하라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단타적인 관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도 하고 뭐 실제로 환율은 떨어졌지만 코스피가 그래서 3천 넘었나요? 아, 그런 건 아니죠. 네, 또 큰 흐름은 아니고 특정 섹터들만 이 시장이 주목받는 것들만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굉장히 지엽적인 지표를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는 게 좀 아마 한두 번은 뭐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제 나름 그 회사 생활하면서 투자를 많이 해왔지만 예, 보통 그런 경우에 길게 봤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봉윤호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우량자산에 팔지 않고 계속 모아오셨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파이어, 세미 파이어까지 하신 거고. 세미파이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셔야 한다고 했는데 네.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니까 네. 호재가 없다. 네네. 그런데 그러면 혹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그래도 뭔가 기대되는 미래 네. 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좀 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법정 통화의 가치가 뭐 훼손되는 그 어떤 모든 이슈에 있어서 사실 비트코인이 좀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냥 좀 근시안적으로 그래도 좀 뭐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뭐 금리 인하하는 건 다들 이제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제외를 하고 지금 미국 부채가 35조 달러 정도 되고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019년 말 코로나 전에 한 3조 정도였었거든요. 23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 부채 50%가 늘어나는데 이제 8년밖에 안 걸렸어요. 바이든이랑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기간 그 동안. 앞에 또 한 몇백 년, 100년 정도 있는 건데.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지금 부채 한도가 2025년 1월달에 다시 상한에 대해서 이제 기한을 연장할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말 정도 이제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라서 좀 그런 단기적인 이제 법정 통화 전통적으로 뭐 이제 엔화든 달러든 그 법정 통화의 가치가 좀 훼손되는 이슈들이 부각될 때마다 사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만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뭐 치솟을 거다라고 이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개의치 않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5.5% 기준금리가 될 동안 비트코인은 계속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엄청 올랐죠. 네, 그래서 뭔가 좀 금리가 떨어지는 게 반대로 그 경기 침체 어떤 신호로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를 뭔가 기다린다는 느낌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런 법정 통화의 가치가 훼손되는 이슈들 그리고 특히나 제가 며칠 전에 그 해리스 진영의 그 공약들을 좀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면은 또 이제 미국 국가 부채가 얼마 증가한다라는 그런 좀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법정 통화의 가치는 계속 훼손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이슈를 좀 맞추려고 하는 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힘들고 피곤해요. 네, 힘들고 피곤해서 좀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단기적인 이슈 말씀드리면 이제 FTX 거래소가 2022년도 정도에 파산을 했고 이제 파산을 했다 보니까 채권자들한테 달러 현금으로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빠르면 올해 안쪽으로 이제 좀 채권자들한테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대충 규모가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한 5만 개 이상 되는 규모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물론 이제 그게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이 시장 자체는 저는 찾아볼 수 있는 호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전반적인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큰 흐름을 보는 거네요. 아무래도 큰 흐름을 좀 봐야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뭐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만 뭐 들고 있다 팔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원하던 움직임이 그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더라도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대응할 방법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공감합니다. 네. 그 어떤 분들은 네. 그 화폐 발행량, 네네. 유동성 풀리는 거 그런 거 크게 봐야 된다. 네네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제 만약에 그 통화량 M2라고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M2가 증가하면은 어쨌든 M2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것들은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도 사실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꼭 비트코인 아니어도 그 뭐 알트코인 중에서도 메이저들은 다 어쨌든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가고 있고 또 주식도 뭐 사실은 지금 나스닥도 최고점이 아니라서 그렇지 뭐 거의 사실상 최고점의 흐름에 있고 그래서 그냥 그 법정 통화 대비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사실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정말로 희소하면서도 앞으로 세상에서 관찰했을 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책의 가운데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거든요. 아, 네. 뭐 제가 사실 그 첫 번째 책에도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 책에도 비트코인이랑 서울 신축 아파트 얘기가 있고 두 번째 비트코인 책에는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얘기가 있는데 그 관통하는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거기에 저장해서 미래의 나에게로 가치 훼손 없이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투자를 반복해야 된다. 뭐 약간 그런 이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게 꼭 비트코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저한테 맞는 철학을 만들었을 뿐이고 그 철학에 맞는 자산을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도 사고 모아가고 팔지 않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지금 굉장히 지치셨을 것 같아요. 여름도 너무 길어지고 있고 실제 날씨도 좀 지지부진하고 또 트럼프 이번에 막 그 내슈빌에서 이제 연설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대감도 엄청 컸을 텐데 또 폭락을 또 해버리는 바람에 또 아마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그 본질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좀 더 에너지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못 모으신 분들은 또 그 기회를 살려서 많이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노동을 우량한 자산, 가치 저장 수단에다가 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거고 네. 혹시 또 들어갈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사실 개인 투자는 비트코인이 좀 많이 집중돼 있고 AI 관련된 종목들 좀 쌀 때 많이 샀던 것들 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급량을 함부로 늘릴 수 없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다 좋은 투자라고 전반적으로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물가가 우리가 1년에 제가 체감하는 건 한 7% 정도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투자를 하는데 그 이상을 해칭하면 잘한 거고 그만큼만 해도 잘한 거고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연평균 수익률이 7%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해칭했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10년에 무조건 2배는 올라야 되는 것 같아요. 10년에 2배. 네, 최소 그게 2배. 딱 1년에 7% 정도 되는 거예요. 한 7점 몇 % 하면은 아마 그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 72 법칙 72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막 예적금 해서 한 4% 3% 받아서 나는 지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구매력 기준으로는 2% 정도가 까진 거고 그게 복리로 되면은 차이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저 10년에 부동산이 2배 된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는 그 정도 되니까. 네, 작년에 그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아마 12억 정도, 11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그게 어떤 부의 지표 같은 거니까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할 때도 서울 아파트가 10년 뒤에는 평균 거래가 한 20억 정도 될 거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고 무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물가만큼 오르면 냉면 가격 오르는 것만큼만 올라도 사실 그 정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접근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만큼 벌면 이제 끝냈어. 나 이제 투자 안 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흐름 자체를 과거에는 우리가 투자 없이도 사실 잘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단 투자는 해야 되고 또 돈은 개인 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좀 벌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게 또 투자는 또 잃을 그런 리스크도 포함되는 거니까. 아, 맞습니다. 수익률이 물가 해칭 플러스 그런 리스크에 대한 보상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7%.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좀 횡보 기간, 네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기간에서 혹시 큰 손들의 흐름이 어떤지 네. 좀 아시는 부분 있으실까 해서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큰 손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현명 ETF 자금의 인하 플로우를 가지고 이게 유입됐다 안 했다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총량을 물론 저도 같이 보고는 있는데 거기서 기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사실 전 좀 따져보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오늘 기준은 아니고 한 몇 달 전 기준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비중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그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ETF에 자금 유입되는 총 액수도 좀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기관 비중을 보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 안 들어온 거니까 들어오면 오르겠죠. 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관에 그러면은 그 들어올 여지는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가 한번 그때 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계산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유통할 수 있는 뭐 대략 그 숫자를 채굴 아직 안 된 거 100만 개 제외하고 뭐 로스트코인이라고 추정되는 거 제외하고 한 1,600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개인 비중이 더 높아요 아직도. 네. 그렇구나. 네, 그 아직도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자본주의의 주요 플레이어는 국가, 그다음에 뭐 기업이라고 표현할게요. 기업, 개인 이렇게 치면은 아직도 개인 비중이 더 높은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주식이나 이런데 큰 기업들은 네. 기관이나 이런 큰 손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것도 종목마다 물론 다르긴 다른데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 어쨌든 국가와 기관이 개인보다는 돈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반 이상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금 같은 경우 뭐 되게 쉽게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한 8,000톤 되거든요. 정부만. 그게 뭐 대략 그램당 뭐 한 10만 원 정도라고 이제 따지면 뭐 한 800조 이상이 되는 금액인데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금액이 뭐 한 30조도 안 되거든요. 또 사실 어마어마하게 아직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여지는 있다. 네. 그러면 최근에 네. 이거 보니까 국민연금이 MSTR 네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마이클 세일러 네, 맞습니다. 유명하신 그분이 기업 대표로 회장으로 있는 기업인데 네. 국민연금이 샀다고 해서 국민연금 이 샀나 보다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더라고요. 맞아요. 전 세계 3위 규모의 그 보니까 막 노르웨이 연금도 사고 네네네. 무슨 스위스 연금도 사고 막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다고 해서 네. 이게 좀 약간 느낌이 옛날에 코인베이스 산 거랑 좀 다르게 좀 다른 것 느껴지더라고요. 같아요. 혹시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던 소식 중에 하나가 저도 제가 직장생활해서 뭐 건강보험료도 내고 있고 그다음 국민연금도 내봤지만 사실 구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결과적으로 각 국가의 연기금이나 어떤 그런 기관들은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는 이 늘어나는 사실 이 연금 수요를 이제 커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이 더 높은 좋은 자산을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한 움직임이고 그게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일단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노르웨이 뭐 중앙은행이랑 스위스 중앙은행도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본 연기금도 원래 올해 초부터 계속 뭐 비트코인 직간접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일 것 같아요. 그냥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만 심한 건 아니고 모든 선진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더 많이 심해서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자산, 뭐 부동산이나 그냥 국내 주식만 가지고는 이제 수익률을 이제 제고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대체 투자처를 찾아 나선 거고 그 눈에 이게 보였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연금이 앞으로 이런 고령화 시대에 네네네. 저출산 시대에 뭔가 연금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수익률이 높은 거를 네. 찾아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또 미국 주식으로 간다고 하길래 네. 그 비테크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겠지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대다수고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생소한 기업일 것 같은데 네, 상당한 금액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네, 막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글로벌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흐름에 뭐 최소한 편승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걸 사실 비트코인 뭐 개수로 따지면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다면 작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크다면 클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시작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직간접 상품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나라가 또 이 디지털 자산의 어떤 그 새로운 흐름에 좀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큰손 기관들이 앞으로 들어올 여지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거 일부분으로 그럼요. 네. 그렇게 보고요. 네. 네. 또 보니까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네.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한다는 법안에 네네. 서명을 했다고. 네네.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지금 최근에 저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 그 천연 자원이 넘치는 이제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뭐 파일럿으로 뭐 채굴하는 그런 이제 그 채굴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도 사실 이야기는 한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스위프트 망해서 이제 배제가 됐다 보니까. 러시아가 본인들이랑 우호적인 국가랑도 이제 국제 결제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 있고 또 국가와 국가는 사이가 안 좋더라도 그 안에 속한 기업들끼리는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뭐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고 이제 이 다음 차례 사실 전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미국이 이제 국제 결제를 허용하는 것들 이제 그러면 좀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메이저 그 흔히 말하는
가치관이 서로 다른 진영의 큰 국가들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나 미국이 만약에 이제 미국까지 국제 결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아마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가 좀 열리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호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폭등이 오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그 각 어떤 이 산업 전체를 봤을 때 각 요소에서 펀더멘털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가격이 떨어지는 건 투자 측면에서 사실 리스크가 낮아지는 거라서 이런 걸 보면서 투자를 하면 지금도 이게 막 축 처져 있을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래 이게 펀더멘탈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이게 긍정적인 흐름이 바뀌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최근 보니까 고점 대비 한 20% 빠졌고 뭐 최고점 대비해서는 한 30%까지도 빠졌었잖아요. 많이 빠졌을 땐 더 빠졌었던 것 같아요. 한 35%까지. 많이 빠졌어요. 네, 네, 최근에 또 한번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급하게 반등을 해가지고 좀 다행이긴 한데. 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한 20% 선인데 네. 비트코인 매수하기 네. 여전히 좋은 가격이라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뭐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한 50%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안 올라서 네. 50%. 우리가 기대치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자산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악재라고 한다면 기대만큼 못 오른 건 사실 호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지 않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하나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흔히 사람들의 관심이 좀 저조할 때,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았거나 더 좋을 때는 언제나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또 뉴스를 보니까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진짜 돈, 가짜 돈, 뭐 가치 저장 수단,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기요사키. 네, 아,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네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트럼프 전 네.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은을 네. 스마트 머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얘기한 그거에 대해서 네. 개념이 잡혀있다라고 네네네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가짜 돈에 대해서 우리가 네네네. 이제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네네.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봉현이 형님은 혹시 뭐 가짜 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그 돈이 해야 되는 뭐 세 가지 역할, 뭐 여기 너무 대중화된 표현이긴 한데 뭐 이제 교환의 매개체로서도 작용을 해야 되고 어떤 가치의 척도로도 써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가치를 저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법정 통화가 계속해서 이제 발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치 저장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아마 가짜 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 발행량을 임의로 늘릴 수 없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제 키요사키 같은 경우는 금, 은 그리고 부동산,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가치를 온전히 이제 저장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가짜 돈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큰 흐름에서는 당연히 그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디지털 자산 중에서는 전 비트코인이 가장 희소성을 잘 구현해냈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뭐 99% 가까운 비중으로 모아가고 있지만 뭐 그 큰 맥락에서는 뭐 수요가 좀 지속되고 뭐 공급이 제한적인 걸 산다 그게 진짜 돈이다라고 표현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침체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여기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네네네. 만약에 네. 뭐 하드 랜딩이 됐든 소프트 랜딩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또 화폐 발행량을 말씀하셔서 그게 더 풀리고 네. 양적 완화가 시행되고 금리가 막 급하게 인하되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다 전 세계가 대부분의 이제 공산 국가 몇 개 빼고는 사실 선출직 이제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인 임기 안에서의 어떤 지지율 때문에라도 이제 과거처럼 뭔가 이렇게 자산 가격이 폭락이 오면 사실 그게 길게 횡보를 해야 젊은 세대들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오고 맞아요. 또 이제 좀 시장이 좀 부실한 기업들이나 자산들은 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정화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보통 코로나라고 이제 다 같이 지금 돌아보니까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자산 가격이 기득권의 자산 가격이 빠지지 않도록 이제 몰핀을 꼽는 그런 일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잘 보면 금리는 높다고 하지만 무슨 문제만 터지면 그냥 다 그 정부에서 그 정신 뛰어가서 하는 거 보면은 뭐 특별 대출 해주겠다, 맞아요. 금리 인하 해주겠다,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돈도 직접 주잖아요. 네, 직접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이게 뉴노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돈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금리를 내려서 주던 아니면 특별 대출을 주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본인의 표가 되는 매표 행위라고 표현할게요.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다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또 어떤 나라에서는 돈을 푸는데 여기서는 또 안 풀어버리면 또 그거대로 사실은 또 불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흐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또 기대하는 거죠. 이제 뭐 어떤 경기 침체가 오거나 위기가 오면 다시 또 누군가 등장해서 구원을 해줄 거야. 근데 그 방법이 어떤 식인지는 뭐 이제 지켜봐야겠죠. 뭐 대출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금리를 낮춰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법정 통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다라는 그 본질을 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 미국의 35조 달러 네네네. 정부 부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자만 해도 지금 100일에 1조 달러씩인가 뭐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걸 사실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그게 네. 쉽지가 않잖아요. 못 갚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찍어야 되고 단기 국채 계속 발행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미국도 지금까지는 이 미국에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이제 외국에서 사줬다 보니까 사실 내수에 어떤 그 영향이 별로 없었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뭐 중국이든 러시아도 안 사주고 뭐 유럽이나 일본도 이제 못 사주겠다 손 들어버리면 이제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내부적으로 이게 국채는 발행했지만 실제로는 유동성 이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국채라는 게 발행하면 시중에 달러를 어쨌든 일시적으로 흡수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진짜 이제 한계치에 와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시점이 마침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맞물려 있고 대선도 맞물려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 상한에 대한 협상을 이제 올해 말 정도부터 할 텐데 그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니까 그런 이슈 있을 때마다 훅훅 빠지는데 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빠지고 또 이렇게 좀 안전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 모으면서 실제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비트코인 1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지갑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양극화, 빈부격차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장기 홀드하신 분도 많다고 네. 6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비트코인 물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장기 투자라고 보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온체인 상에서의 지표상으로도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은 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네. 비트코인 가격이 뭐 순간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네네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결국 더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뭐 폭등 장세 아니면 네. 상승 장세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상승장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전혀 끝나지 않았고 계단식 우상향의 흐름에 여전히 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3월부터 8월까지 겨우 5개월이에요. 5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게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죠? 날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날이 더워서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특히나 옹달책방에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희 나와서 항상 비트코인 얘기하고 했었는데 더 어려운 시절도 같이 견디셨잖아요. 맞아요. 2천만 원일 때 그때 사셨으면 대박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덜 오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비트코인 얘기했고, 네네. 저는 이제 봉현 형님 만나면은 네. 미국 주식도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좋아요, 좋습니다. 팔란티어 한번 네. 질문을 드리고 싶으신데, 네네. 봉현 작가님이 그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 집중 투자하고 계시지만, 네네네. 팔란티어도 좋게 보시고, 네네네. 그다음에 테슬라도 좋게 보신다고 네네네. 지난 인터뷰 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팔란티어 우선 여쭙고 싶은데, 네네. 지금도 좀 보유하고 계세요? 저 1년 전인가요? 네. 그때 제가 웅달책방 나와서 1시간 동안 팔란티어 얘기만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가 그 한 20%가 떨어져가지고 아마 그때 그 조회수는 많이 안 맞아요. 나왔던 그랬던 것 걸로 같아요. 기억은 나는데 근데 지금 사상 최고가잖아요. 네, 32불 넘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그 2천만 원대 비트코인 많이 살 때 사실 팔란티어도 그때 많이 사둬가지고 아직 매도하진 않은 상태고요. 야, 네. 그래요? 그 단순 수익률만 보면 사실은 비트코인보다 더 높아요. 그래요? 2천만 원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4배 올랐는데 팔란티어 6불에서 지금 32불이니까 5배 조금 넘게 올랐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아직도 저는 이게 팔란티어가 사실 AI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진 않고 있어요. 야. 네. 앞으로도 더 좋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처음에 최초 투자할 때 제가 그때 옹달책방에서도 목표가를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사실 10년에 150불 정도까지는 보고 들어갔던 거라서 뭐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좀 수익이 빨리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도 뭐 1년 조금 넘는 대단하시네요. 기간 동안
감사하게도 좀 운도 좋았고 또 제가 마침 그때 회사에서 팔란티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좀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또 써볼 기회도 있었고. 네, 너무 좋았던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너무 좋다기보다는 뭐 이게 앞으로의 좀 어떤 하나의 축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좀 생각은 있었고 스노플레이크가 시총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오히려 1년 동안 많이 빠졌어요. 네, 오히려 팔란티어가 올랐는데 좀 운도 좋았다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판매는 안 하고 매도는 안 하고 있고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저는 보통은 저는 근데 팔진 않아가지고 예, 그냥 갖고 있어요 계속. 네, 너무 좋습니다. 혹시 뭐 큰 변동사항이 있으면 네. 나중에 한번 출연해 주셔서.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사는 편인데 그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또 조회수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또 기회 되면 한번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방송해 주신 다음에 20% 폭락했을 때 샀으면 그럼요. 기회였는데. 3배 올랐죠. 10불까지 떨어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비트코인도 이제 20%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기회가 될지 아닐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네요. 시간이 지나면은 누가 맞는 말을 했는지 증명은 될 건데 그때 되면 기회가 날아가니까 여러분들 현명하게 생각하셨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주 네.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성장하는 자산들은 확실히 변동성 20-30%는 감안하고 네. 해야 되지 않을까. 20-30% 이상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가 원래 옛날에 밈주식으로 엄청 올랐다가 훅 빠졌었고 이후에 쭉 빠져서 한 5불까지 떨어졌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거를 체크하면서 2분기 이상 이제 이익 내는 거 보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운이 좋게 좀 이렇게 뭐 투자 성과를 또 낼 수 있었는데 뭐 앞으로도 그냥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뭐 좋은 자산이 있으면 뭐 응답책방 나와서 편하게 또 추천. 그렇게 이익이 나는 걸 보고 2분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흔히 막 최고 바닥에서만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안아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장 섹터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뭐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제 기업을 좀 놓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실적이 좋으면 사실 망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가 단기적으로 그런 거 체크하면서 좀 들어가는 편이라서 그냥 운이 좋았다고 좀 표현. 혹시 그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네.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그 SI 회사라서 그 기본적으로 그 나오는 것들은 있어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기존에 관리하는 고객들에서. 근데 사실 MSTR을 제가 그때 당시에도 투자했던 건 그 비트코인 레이어 2 관련된 회사로서 좀 투자한 거랑 그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현금이나 이제 채권 발행해가지고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사는 거 그런 측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갔던 거라서 이거는 사실 그 회사 자체 영업 실적 개선보다는 그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대상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사실 가만히 있지 이게 자체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좀 주식과 별개로 탈중앙화된 어떤 자산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모아가는 거고 그 외에도 어쨌든 생산성을 올리는 것들은 기업들이 하는 거고 또 자본주의 꽃은 어쨌든 법인이고 주식회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좋은 주식들도 좀 공부하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단순히 비트코인만 모으는 게 아니라 네. 그걸 갖고 어떤 사업을 또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올리려면 사실 비트코인의 수요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레이어를 쌓아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또 론칭하고 개발하고 교육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올 거고 비트코인 위로 올 거고 그러면 비트코인 공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수요만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도 단순히 지금은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뭐 전환사채 발행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모은다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그 가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아직은 이게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횡보 기간 동안 저도 틈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그 마이클 세일러 트윗을 하셔가지고 네, 많이 하죠. 트위터 들어가서 보면은 홀드 뭐 이러시고 뭐 네네. 비트코인이 미래다 네. 뭐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서도 막 얘기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좀 깜짝 놀란 게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인으로도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2만 개 갖고 있다. 2만 개. 네, 그 마이클 세일러가 그 비트코인을 좀 늦게 투자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전에는 그 빅테크 관련된 주식들로
수익을 되게 많이 개인 자산을 많이 불린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인가요? 뭐 되게 잘했잖아요. 2010몇 년도 그때 애플 한창 부정적일 때도 애플 뭐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그 빅테크에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네.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은 마이클 세일러가 그런 얘기도 한대요. 비트코인이 그때보다 더 좋은 것 같다고. 빅테크보다. 지금 더 좋게 본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아마 어떤 측면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이 진짜 좋은 것들이 뭐 인플레이션 해칭은 당연히 좋은 거고, 그것도 떠나서 이 소유권을 온전히 나한테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 또 테슬라 한번 여쭙고 네네네. 싶은데 테슬라도 주가 변동성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멀미 나올 정도로. 막 10% 빠지고 막 이래서 비트코인보다 더 막 흔들리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테슬라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긴 해요. 제가 언급을 자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금액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 진짜 많이 투자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사실 다른 자산 대비해서 돌아보니까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 변동성은 크게 가져가고 있고, 근데 지금 또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전기차에 되게 무호적이지도 않은 분위기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전기차라는 게 앞으로 뭐 AI든 뭐 재생에너지든 뭐 중요한 어떤 중추돌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단기적일지는 사실 뭐 그건 잘 모르겠고, 되게 좀 긴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테슬라는 뭐 딱히 오르진 않았지만 그 매도 없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이게 진짜 순식간에 또 팔란티어처럼 네. 또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지금 사실 뭐 트럼프가 뭐 또 약간 전기차에 대한 뭐 보조금을 없앤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또 긍정적인 뭐 모습들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냥 저도 이 산업 자체는, 전기차라는 산업 자체는 큰 틀에서는 이게 없어질 수가 없는 구조로 이미 짜여졌기 때문에 네, 좀 기다림의 시간이 좀 늘어나더라도 네, 좀 긍정적으로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네. 비트코인, 팔란티어, 테슬라 네. 이런 것 외에도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분산 투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무조건 비트코인 한 개는 1억이라고 하면은 한 8천만 원 정도 하니까 8천만 원 정도는 일단 비트코인을 하나는 무조건 담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개인 지갑에 그래서 옮겨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재산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 해놓고, 나머지 이제 2천만 원을 가지고는 이렇게 좋은 자산을 뭐 싸게 산다는 측면에서는 뭐 테슬라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미 비싸지만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또 팔란티어를 사는 것도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페이팔이라고 하는 종목도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55불부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나와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는 회사도 최근에 비트코인 많이 샀더라고요. 네, 한 25,000개까지 지금 들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고, 특히나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사실 GPU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계산력 여유가 있을 때 그 AI 연산 쪽으로도 사실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앞으로 이제 기간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비트코인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실제 그 채굴 뭐 효율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이제 움직임이 있어요. 트럼프도 이번에 그 내슈벨에서 연설하기 전에 여러 채굴 회사들도 만났고, 이번 달 초에 아마 민주당 그쪽 의원들이랑도 아마 면담을 했을 거예요. 마라톤 디지털에서 이게 재생 에너지랑 관련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순히 그 비트코인 채굴 그 회사를 그냥 뭐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 거, 또는 뭐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해서 뭐 파는 거 차익 정도로만 볼 게 아니라 AI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이제 어떤 생산성이나 어떤 영업이익을 개선시키는 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네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더리움도 좋게 괜찮다고 보더라고요. 그러고, 트럼프도 이더리움 많이 갖고 있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이게 이더리움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면 이게 이더리움이 생각만큼 가격이 안 올랐죠. 안 올라서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어떠세요? 네, 뭐 저는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일단 99%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알트에 부정적인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 약간 레리 핑크랑 입장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저는 비트코인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현실은 또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다 텅텅 비어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뭐 수요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더리움도 수수료 엄청 지금 낮아요. 비트코인도 엄청 낮고 솔라나 뭐 이런 거 다 낮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그냥 이제 현물 ETF가 됐으니까 무조건 오를 거야 이런 투자는 솔직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어쨌든 이제 현물 ETF가 홍콩에서도 승인되고 미국에서도 승인되면서 이 자산 자체의 어떤 탈중앙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개발되는 게 뭐가 있을지를 관찰하면서 투자를 해야지 그냥 현물 ETF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들어올 거야. 이 측면에서는 조금 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네, 펀더멘탈을 이제 봐야죠.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더리움을 사느니 네. 차라리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담아서 안정성을 가져가고 네. 솔라나를 사겠다. 네네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솔라나도 지금 현물 ETF 얘기 계속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실제로 현물 ETF 상장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저는 ETF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하면은 전 사실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안 될 거면 이더도 안 됐어야 되는데 솔라나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면 뭐 안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솔라나 위에서는 그래도 좀 제 느낌에는 이더리움보다는 좀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래요? 네, 뭐 NFT나 민코인 발행 같은 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 수요 자체가 솔라나를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은 뭐 지금 시점에서 이게 뭐가 더 좋다 판단할 정도의 크리티컬한 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 분명해가지고 근데 저 같으면 사실 만약에 그냥 스마트 컨트랙 네트워크에 투자한다고 하면 둘 다 사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반반 정도? 뭐 반반 정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9%니까 그러지만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이제 그런 어떤 믿으시고 또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레이어 2, 3 개발이 너무 늦어지니까 뭐 일시적으로 이쪽이 가치를 갖겠다라고 이제 믿는다고 하시면 그냥 시가총액 높은 것부터 좀 내리비 세워가지고 뭐 비중대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데 굳이 이 하나의 어떤 자산에만 투자해서 그 어떤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이제 가격이 올랐다가 네. 이제 폭락을 할 줄 몰랐잖아요. 아, 폭락인가요? 하여튼 뭐, 뭐 20-30%? 20-30%? 이렇게 예측하시는 네네네. 분들이 적어서 그런가 알트를 조금 일찍 모으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내 계좌는 마이너스 50%다, 막 60%다, 70%다. 아, 회복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혹시 알트를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사실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나라 아마 한 90%가 알트코인 투자일 거예요. 거래소 거래되는 비중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는 많이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사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펀더멘털 체크 하셔야죠. 네, 그냥 뭐 단순히 도박으로 했다면 공부 다시 하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를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진짜 위험해요. 왜냐면 리플도 아직도 사실 몇 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한번 유명했었던 것도 그냥 아예 시장이 죽어버리면은 안 오르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알트코인 투자를 하셨다면 비트코인 상승률에 무조건 3배 이상 가야지 리스크 테이킹 한 거랑 똑같다고 리스크 프리미엄 아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3배 이상 오른 게 아니라면 사실 다 실패한 알트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굳이 리스크를 안 왔는데 그거에 대한 보람 없이 뭐 3배라는 거에 뭔가 뭐 신경 수익률에. 쓰고 뭐 신경 쓰고 네.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네, 건가요? 포함시키 아무튼 보상이 3배는 나와야 돼요. 보상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2배 올랐으면 알트 투자에서는 6배는 올라야 저는 사실 같은 투자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으로도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고도 그냥 흔히 말하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알트를 투자하셨다면 네,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3배라고 말씀하시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많이 투자하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디지털 자산은 시장 자체가 아직 제대로 이렇게 닦이지도 않았는데 리스크 있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거 위주로 네,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3배라고 하시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만큼 보상을 생각해야 된다. 네. 진짜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야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럼요. 네. 아, 그러네요. 그러면 혹시 손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절도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저도 그 리밸런싱은 하긴 했었어요. 옛날에도 국내 주식도 갖고 있었던 것들 특히나 비트코인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뭐 사실 국내 주식 거의 다 팔아서 비트코인을 그때 배터리랑 반도체 다 팔아가지고 그때 손절하신 건가요? 손절은 아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최고점에 판 건 아니었는데 그때 모든 게 다 주저앉았을 때 이제 그러면서 다음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뭐가 더 많이 오를까라고 했을 때 이제 AI랑 이제 그 비트코인 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비중을 더 크게 들렸었던
거죠. 뭐 그런 식으로의 뭐 리밸런싱 정도. 그러니까 원칙은 항상 같았어요. 그냥 좋은 자산을 많이 사자. 네, 리밸런싱은 한다. 그리고 많이 빠지면 대출 받아서 산다. 네, 이렇게. 저도 사실 손절을 네. 그때 했어요. 그 비트코인이 정말 FTX 사태였나? 아무튼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저는 고점 거의 부근에서 샀기 때문에 한 5천 손절했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그거를 비트를 사버렸어요. 훨씬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좋게 갔는데 근데 그거 그때 쉽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 결단. 네. 근데 아무튼 그 정도 피를 깎는, 그 피를 쏟는, 네. 뼈를 깎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도 꾸준히 적립식 매수했으면 맞아요. 본전은 왔어요. 맞아요. 배당 받았고 하면은 또 충분히 또 이걸로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큰 틀에서의 좋은 자산을 샀다면 크게 걱정은 없는 것 같고 뭐 리밸런싱은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정도. 네. 맞네요. 그 해리스 트럼프 네. 대선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그 해리스가 대세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네. 그 홀리마켓인가요? 그 누가 당선될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도 예전에는 트럼프가 압도적이었는데 민주당에 네. 비해서 지금은 거의 엇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네. 혹시 해리스가 되면 네. 비트코인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불장이 안 나오지 않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되면 친암호화폐적인 거고 민주당은 반암호화폐라고 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이미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바이든 정부에서 승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이 정책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 이 흐름 자체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또 특히나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이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관없이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저는 오히려 러시아가 최근에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하고 또 국제결제 허용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속화될 것 같아요. 누가 되든. 그래서 어떤 특정 인물에 좀 기대기보다는 시장의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 같습니다. 그 유동성, 네. 화폐 발행량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더 푸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트럼프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보수라고 표현할게요. 뭐 보수가 되면은 뭐 보조금도 삭감하고 뭐 하고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규모를 줄일 수가 없어요. 이미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랑 바이든이 같이 50% 늘렸잖아요. 본인은 안 늘린 것처럼 말하는데 본인이 50% 늘렸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모든 정치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히나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들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 그러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흐름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을 보자. 네, 그냥 흐름을 보고 그래서 막 누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솔직히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제 작년 책에다 써놨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던 이뭐 1%, 2% 오차 범위 안에서의 그 어떤 박빙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의 암호화폐 유권자들이 한 3천만 명은 될 텐데 최소. 예, 그러면 긍정적으로 이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고 지금 민주당도 뭐 트럼프처럼 대놓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어떤 입장 표명을 안 해서 그렇지 움직임 자체는 뭐 미팅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네네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네, 들었어요. 결정이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도 보니까 친서민 친노동자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혹시 이분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도 있나요? 이분 암호화폐 쪽에서는 전혀 언급 한 번도 안 됐었던 분이고 주지사 시절이셨을 거야 아마. 그때 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좀 링크된 것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채굴 산업이 재생에너지 산업이랑 좀 연관성이 높다 보니까 뭐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게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네. 그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었다가 네네네. 거절했다고.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명확하게 나온 뭐 근거는 없는데 저는 사실 이미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 대통령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던 상황에서 그냥 숟가락 얹는 느낌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조금 선을 그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내슈빌 연설하자마자 미국 정부 보유한 물량이 이동하면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팍 폭락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뭔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좀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좀 어영부영한 상황에서 끼는 게 오히려 이미지를 조금 더 안 좋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좀 한 템포 쉬어가는 정도 한 거 아닐까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굳이 그 연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정책적인 부분 통해서 또 긍정적으로 이 산업을 또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 암호화폐 막 극단적으로 막 금지시키고 막 이런 건 아니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미국의 어떤 국익을 훼손시켜야 되는데 러시아라고 하는 반대 진영에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 합법화도 이미 했고 뭐 중국도 지금 뭐 얘기로는 다시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홍콩 통해서 어쨌든 이더리움 현물 ETF를 먼저 상장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중국 정부도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정부 20만 개, 미국 안에 현물 ETF만 100만 개, 그 외 상장 기업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포함해서 비상장까지 하면은 한 거의 170만 개? 야.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많이 떨어지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자국에 손해되는 일을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건 미국이라는 국가랑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 나스닥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안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뭐 마라톤 홀딩스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뭐 뱅가드나 블랙록이나 뭐 이게 굵직굵직한 피델리다 다 막 지분을 엄청나게 갖고 있더라고요, 이미. 네, 그래서 이미 서로 너무 얽히고 얽혀 있고 비트코인이 잘 되면 미국이 잘 되는 거고 망하면 미국이 가장 손해를 보는 거라서 너무 염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도 부통령이든 대통령이든 점점 친암호화폐 쪽으로. 네,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시간의 문제다. 네, 시간의 문제고 그렇게 머지도 않은 것 같아요. 좀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는 안 되더라도 암호화폐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꼭 봉현이 형님 출연하시면 꼭 질문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그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정부 차원에서 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략적 준비 자산, 이 용어가 그 영어로는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혹시 이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아마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마 알고 있었던 내용일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 미국이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은데 결국에 이걸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자산의 급격한 가치 상승을 통해서 부채를 상쇄하는 거죠. 이제 내가 가진 대출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정말 AI 같은 걸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가지고 GDP를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시장에서 유동성을 많이 소화하지 않은 자산이 비트코인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꼭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많이 가지고 있고 팔지만 않더라도 사실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미국 정부 부채를 상쇄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게 팔리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뭐 전 충분히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만 8,000톤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8,000톤 정도 갖고 있고 이게 뭐 시장 가치로 거의 1,000조 가까이 되는데 비트코인도 그 정도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지금 갖고 있는 거 그러면 갖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자산이고 이게 가치가 올라가면 어쨌든 부채를 상쇄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네,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그러셨죠? GDP를 이제 생산성을 엄청 높여가지고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을 올리는 건데 뭐 지금 뭐 다 리쇼링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실 한계가 좀 있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그것도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기업들 싹 다 미국으로 지금 가져오고 있고 배터리 관련된 뭐 어떤 외국 회사들도 다 미국에 공장 짓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순차적으로 GDP는 더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미국에서 갖고 있는 이 부채를 좀 해소를 해야지 달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덜 오른 거에 가치를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 좀 유력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봉현이 형님께서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많이 오르고 뭐 해리스가 되면 덜 오르고 뭐 이런 거는 아니신가요? 그 지금 어쨌든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선 3개월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지금 박빙이잖아요. 누가 될지도 모르고 보통 이제 뭐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그 표가 한 2%에서 3%로 추정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후보도 지금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치레라도 그냥 거짓말을 하더라도 일단 긍정적인 내용들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모든 대선을 이제 예측해 본 적도 없고 사실 뭐 이건 재미로만 이제 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그 본인이 바이든 재임 기간 동안에 재산권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많이 당했고 실제로 본인이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한 NFT를 통해서 글로벌로 도네이션도 많이 그 이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이해도가 해리스나 민주당 진영 측의 이제 후보보다는 조금 더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이 시장의 성장에 좀 기대하고 그래서 회사도 나와서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바라고 있죠. 네. 되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다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동현 형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 같고 저도 웅달님이랑 얘기하면 좀 더 이렇게 잘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고 막 그러는데요. 또 봉현 형님께서 항상 좀 강조해 주시는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게 셀프 커스터디잖아요. 네, 비트코인.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많은 분들께 이제 비트코인 투자도 이제 전도라고 표현할게요. 전도도 하고 또 비트코인을 만약에 투자를 제대로 하실 거면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영어로는 셀프 커스터디라고 해서 내가 내 비트코인을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은방 가서 그냥 금반지 사면 가지고 집에 와서 금고에 넣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동일합니다. 디지털 골드니까 금은방이라고 하는 업비트나 빗썸에서 사가지고 이제 그걸 비트코인을 이제 개인 지갑에 보관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그게 뭐 지금 당장은 사실 이게 필요성이 사실 낮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뭐 막 이 비트코인에 관한 세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없잖아요. 사실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재산권을 엄청나게 위협받고 또 이런 그렇게 불안한 또 나라도 아니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체감을 못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뭐 부자에 대한 적극적 증세 환경들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 특히나 돈이 많은 부유층들이 이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에 실제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트럼프도 본인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 디지털 자산 전체의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겠다,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거나 아니면 향후에 우리나라가 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어떤 적극적 증세 환경이 되고 그러면서 또 개인의 재산권을 지켜야 될 일들이 생겼을 때는 그때 좀 필요해가지고 제 채널에서 그 관련된 콘텐츠도 좀 만들고 개인 사업으로도 그런 쪽 관련된 디바이스도 좀 론칭하고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봉현 형님 유튜브 채널 또는 뭐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책들 읽으시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최신 정보는 제 채널에 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기회 되면 또 웅달 책방에서도 필요한 시점마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봉현님 그러면 끝으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선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는 제 기준에는 인터넷이 자유롭고 은행 계좌 개설이 자유로운 나라 중에서 굉장히 낙후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도 사실상 관심이 별로 없고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민간의 영역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 웅달님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같은 우량 자산을 팔지 않고 민간에서라도 많이 모으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저도 그런 부분에 좀 일조를 하고 싶고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놓치면 또 인플레이션 해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협에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측면까지 좀 생각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좀 좋은 관점, 그러니까 바르게 보면서 투자했으면 좋겠고 팔지 않고 많이 모아 가셔가지고 한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여기 구독자분들 다 같이 원하는 미래에 도달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